네, 길고 길었던 탄핵 심판이 막을 내렸습니다. 긴급 진단 네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들 이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지켜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전 11시에 있었던 그 판결 후에 바로 정치는 한시도 쉴 새 없다 그러더니 그 탄핵 후 정치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나 또 정치권에서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이 이제 60일 후에 있을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미 대선 레이스가 상당 기간 진행되어 왔습니다만 후보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분석들이 한창입니다. 오늘 저희들 샵 4560 네. 문자에서도 정치권에 반한다 이런 주제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문자를 받습니다. 네. 저희들이 그때그때 전해드릴 텐데요. 이 오늘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우리 이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토론해 보겠습니다. 근데 토론하실 때 저희가 42초 룰을 적용하겠습니다. 사이좋게 하자고 42초를 정했습니다. 시계가 돌아갈 거고요. 한 분 한 분 얼마든지 반론하실 수 있는데 발언권 없고 반론하시고 그때마다 42초를 드리겠습니다. 자, 어느 분이 먼저 시작하시겠습니까? 이제 여야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1당, 2당만 있습니다. 그렇죠? 네. 1당이신 양성조 의원께서 먼저 시작하시죠. 예, 오늘 그 탄핵 결정이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대한민국 정치사를 볼 때는 불행한 역사의 날이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이 뽑은 대통령께서 임기를 마치지 못하시고 탄핵으로 중도에 그만두는 것은 어떤 의미 있어든지 하여튼 국가의 불행이다 그런 면이 있고요. 네. 두 번째 의미로서는 나름대로 헌법 정신, 민주주의, 어떤 국민의 승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런 탄핵 사태를 보면서 앞으로 어떠한 의정자, 그 대통령도 헌법이나 법률의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무겁게 여길 수밖에 없고 이런 것이 어떤 국정농단이라든가 아니면 적폐를 했는데 커다란 경고가 되고 궁극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다.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진 후보께서는요? 자유한국당은 직전까지 집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정치적, 도의적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고 국민들에게 사죄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최순실 사태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커다란 잘못을 했다고 해서 그 반대 세력이 옳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지금은 이제 국민들이 상당한 분노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향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노는 다소 가라앉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대통령 선거에 임하게 되면 얼마나 그 반대 세력, 더구나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을 한 이 좌파 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라는 이성적인 판단이 앞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며 우리 자유한국당은 경선을 잘 치러서 제대로 된 새로운 개혁적인 후보를 내세워서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호소할 겁니다. 예. 3당이 국민의당이죠? 예. 송검주 의원. 저는 오늘 소추위원으로서 헌법재판소 그 결정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과정 중에 가장 큰 화두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통합, 화합, 그리고 위기 극복입니다. 그런 화두의 측면에서 우리가 정치권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프레임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과거에 정권 교체니 또 진보, 보수의 진영 논리였다면 앞으로는 미래에 대한 대비 그리고 어느 정치 세력이 국민들의 마음을 잘 통합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중점이 맞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바른정당 홍준표 의원. 역시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대통령도 파면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교훈을 생생하게 심어주었다. 국민 교육적 차원에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고 또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성숙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일들은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이런 일이 있기까지 기존 정치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치를 더 업그레이드해서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또 우리 국가 체제를 개혁하는 개헌 작업이라든가 또 우리 정치 문화를 바꿔나가는 그런 정치 개혁 작업을 네. 꾸준히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시청자들께서 처음부터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네, 벌써 400분 가까이 문자를 주고 계신데요. 국민통합이라는 사자를 보내신 시청자들이 많으시고요. 네, 좌우 단합. 그런가 하면 네. 새옹지마. 예, 이번 일이 누구한테 득이 될지 사실은 모른다. 뭐 이런 취지의 문자까지 오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김진 후보나 송금주 의원은 탄핵 이후 정치는 지금까지와는 조금 양상이 다를 거다. 네. 뭐 프레임이 바뀔 거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동안의 여러 여론조사에는 문재인 후보 1위, 그다음에 뭐 안희정 후보와 황교안 권한대행이 뭐 서로 2, 3위를 번갈아 가면서 그리고 안철수 의원과 이재명 후보가 또 근접해서 이제 추격하는 이런 양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레임이 바뀐다면 제가 송금주 의원께 먼저 발언께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1위가 흔들릴 거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것도 포함됩니다. 네.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까지는 박근혜 최순실 사태로 인한 탄핵 정국이 국민들에게 의해서 정권 교체라는 열망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당한 국가 권력을 내려놓게 하는데 그러니까 집중돼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앞으로 이 갈등, 분열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가 중요한 화두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좌우 대립 속에서 이득을 봤던 문재인 전 대표나 또 민주당의 지지가 상당 부분 합리적인 중도 개혁 세력 쪽으로 옮겨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 프레임 자체가 정권 교체의 프레임에서 미래를 대비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 부분으로 집중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말씀하시는 합리적인 중도 개혁 세력은 어디입니까? 국민의당입니까? 예, 저는 국민의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이다. 네. 예. 반론하시겠습니다. 예, 먼저 아까 김진 그 후보님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아까 좌파 정권이 집권해서 안 된다. 그 자체가 이념 논쟁이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았는데 그럼 우파 정권을 알면 우파 정권이 뭘 잘했느냐. 결국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 위반해서 탄핵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념 논쟁을 벌여서 좌파 정권이 집권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좀 지나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우리 송근주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어떤 좌우 대립이라든가 이념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는 우리 정치권의 예전부터 요구사항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어떤 국정 농단에서 심판과 적폐 청산하자 이런 게 주로 정치권의 가장 핵심적인 의제였다면 앞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누가 더 우리 국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할 것인지 네. 남북 통일을 위해서 누가 더 기여할 것인지 어떤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어느 정당이 더 기여할 것인지 그런 측면이 아마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는 점에는 동의하고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우리 민주당이 그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진희. 아니, 아주 말씀 굉장히 잘하셨어요. 국민들이 대통령 선거 때 무슨 기준으로 정권을 뽑을 것인가. 지금 비유하자면 현재의 상황은 연애를 하는 상황입니다. 연애. 근데 대통령 선거는 연애가 아니라 결혼이에요. 연애 상황에서는 예를 들자면 박근혜 대통령이 엄청 지금 밉고 박근혜 대통령과 분노가 심하고 또 상대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뭐 민주 소통 이런 이 얘기를 하니까 연애 상황에서는 뭐 그럴듯하게 보이죠. 그런데 앞으로 대통령 선거가 2달이나 남았습니다. 국민들이 이 분노의 거품이 가라앉고 이제 그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하는 거는 결혼을 하는 상대방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양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국가안보를 철저하게 잘할 수 있느냐, 외교를 잘하느냐, 또 이제 경제를 책임지고 하느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 국민들이 이성적으로 결혼 상대자를 뽑을 때는 다른 선택을 해서 다시 한번 보수가 대통령 후보만 잘 내면 보수 정권을 다시 한번 선택하실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분 말씀은 문재인 후보의 1위 야성이 흔들릴 거다 이런 주장이시죠? 물론이죠. 예. 어떻게 생각해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물론 그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그 탄핵 정부에서 어느 정당이 주도적으로 그 여러 가지 역할을 했는지 여봐도 수권 정당이라는 걸 국민이 판단하시는 거거든요. 누가 뭐래도 지금 현재 일당은 더불어민주당이었고요. 또 우리 그 수권 정당이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과 지금까지 역할을 볼 때 현재 그 대선 후보 지지율은 큰 변동은 없을 것이다. 특히
야권 후보의 지지율, 특히 민주당 후보자들의 지지율이 대략 합하면 한 60% 되지 않습니까? 야권 후보들 지지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큰 변동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이번 지방선거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우리 당이 어떤 부정이라든가 부패를 해서 후보가 당선 무효형을 받은 지역에는 후보자를 출마시키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실제로 출마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자유한국당,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런 탄핵 사태에 대해서 먼저 깊이 아까 반성을 하더라지만 정말 깊이 반성하고 정말 좀 더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정말 반성하는 의미에서 후보를 내지 않겠다라는 것이 국민에 대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홍일표 의원께 발언을 드리고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두 분께. 예. 이게 소수당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발언 시간도 작아지는 것 같고 기회도 부족한 것 같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탄핵 또 특검 이런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측근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보수 쪽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뭐 완전히 그냥 민주당 후보들만 해도 60%가 넘는 정도가 됐는데 네. 이제 조금 전에 손금주 의원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무대에서 사라지니까 또 여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이 왜 이런 것이 발생했느냐. 결국은 이제 이게 하나의 정치권에서는 패권주의가 이런 문제를 몰고 왔다. 이렇게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친박, 친문의 양패권주의를 경계하는 흐름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합리적인 중도 개혁 세력들을 한 곳으로 끌어모으는 동력이 될 수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국민의당만큼 바른정당도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합리적인 중도 개혁 세력이다. 바른정당도 동의하십니까? 출발점이 달라서 약간 정체성은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합리적인 중도 개혁 세력으로서 역할을 국민의당은 할 것이고 또 바른정당에 계신 분들도 저희 당으로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개혁 정권을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아까 반론 신청하셨는데 두 분이 네. 예. 말씀하신 김에 손금주 의원이 계속 말씀하시고요. 일단 우리 양승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뭐 60% 70%를 차지했다. 이 부분은 사실은 탄핵의 수혜를 국민의당 후보들이 본 겁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네, 후보들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본 것이고 네. 그렇지만 결국 후보는 한 분이 결정되는 것이고 그 한 분 후보, 문재인 후보가 됐건 누가 됐건 그 분의 그 지지, 그러니까 국민의 지지를 받는 부분은 어느 박스권에 한정돼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결국은 확장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확장성은 네. 합리적 중도 개혁 세력이 이번에는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진. 과거 우리가 젊었을 때 연애를 했던 경험에 비춰보면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을 오랫동안 사귀었어요. 그리고 상당히 믿고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됐었는데 그 사람이 커다란 잘못을 해서 상당히 실망을 하고 분노를 느끼는 그런 상황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 분노나 실망감에 사로잡혀서 어떤 또 다른 이 선택 대상자 이성을 제대로 판단도 하지 아니하고 뭐 이것저것 그 사람의 어떤 듬직한 면모나 생활력이나 이런 거 따져보지 않고 홧김에 새로운 파트너를 구하면 그 사람은 대단히 평생 불행해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이 생활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감정으로 배우자를 선택을 하면 대단히 불행해집니다. 지금이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엄청 잘못했지만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내용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의 국정 개입을 은폐하고 지원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익을 얻던 것고 말이에요. 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인 잘못이 상당 부분의 탄핵 사유입니다. 이거는 정권 자체가 총체적으로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때문에 이 어떤 감정이 사라지고 제가 거듭 강조합니다만 대통령 선거 투표에서 국민들이 정말로 앞으로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생활력 있는 배우자가 누구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세력이 했던 거 보세요. 김대중 노무현 세력 10년 동안 했던 거,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앞으로 정권 잡으면 어떻게 세상을 뒤엎겠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거를 보면 국민들이 정상적인 배우자를 선택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예. 양승조 의원께 발언 기회 드리겠는데요. 네네. 그 이제 말씀 중에
이 결혼에 비유한 거가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 조금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나 그 비유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메시지는 냉정하고 냉정하게 선택해야 된다. 현실적으로 선택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잘 전달이 된것 대통령 같습니다. 선거 투표라고 하는 것은 네. 연애가 아니라 결혼이라는 결혼. 감정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 네.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거고요. 지금 저 시청자 참여도 네, 지금 예. 800분이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500번째 주신 3370님께 저희가 선물 드릴 거고요. 예. 지금 많은 의견들을 주고 미래지향 계십니다. 정신차려. 네. 지금 저희가 사자 네네네. 토크를 주문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내자에 맞춰서 네, 근데 이제 내자가 답답하셨는지 문장으로 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중도 개혁이라고 주신 분도 계시고요. 탄핵 유감이라는 분도 계셨고요. 네, 그리고 상대 배려라는 문자도 많습니다. 네, 자, 네, 배려. 지금 저희가 오늘 있었던 탄핵 심판이 지금 사실은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대선이 사실상 시작이 됐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까? 특히 지금 민주당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힘을 보여줄 거냐, 아니면 프레임이 바뀔 거냐, 이 토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양승조 의원님 반론 차례입니다. 저는 뭐 커다랗게 프레임이 바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 탄핵 국면을 해서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적폐 청산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 이런 주장인데요. 이 적폐 청산의 그 첫 번째 단추가 탄핵 결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했더니 국민들께서 이 탄핵 정부와 탄핵 결정이 난데 이어진 프레임이 어떤 면은 그대로 상태에서 약간의 변했지만 대체로 큰 흐름은 그대로 갈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아까 이제 우리 김진우 의원님 말씀에 반론을 좀 하면요.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탄핵을 반대하신 분들이에요. 또 탄핵 반대 집회 가서 막 연설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대통령의 탄핵 사태 이런 거에 대해서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서 연애와 결혼 때에 그 비유를 했는데 그건 뭐 적절한 비유가 아니라 보여지고요. 일단 저는 탄핵 반대 집회에서 발언하시고 어떤 촛불 시민형님들한테 그런 모욕적이고 험한 말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일부, 김진 일부 후보한테 그- 지금 문제 제기를 하셔서 반론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니 일부 국회의원이 본인의 그 판단에 따라서 한 것과 왜 당의 전체적인 당론을 혼동하십니까? 그 일부 국회의원이 의원총회에서 탄핵 기각을 당론으로 선택해 달라고 했는데 당의 지도부가 과감하게 거절했잖아요. 탄핵 기각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자유한국당의 당론과 소신과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그 결정에 승복한다는 것이었고 오늘도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사죄하고 또 승복한다는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일부 국회의원과 왜 당을 혼동하십니까? 그건 아주 잘못된 접근. 일부 국회의원이 어느 당 소속입니까? 그 자유한국당 소속이에요. 아니 그런 걸 대표되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그럼 뭐 표창원 그러니까 의원이 그런 것도 다 책임져야 표창원 되는 의원이 거죠. 더불어민주당의 얼굴이에요? 그러면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일부 국회의원 일부 그러면 저 국회의원도-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의 그런 저 폐륜적인 행위에 대해서 왜 책임 안 집니까? 아닙니다. 그 충분히 그 사과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나름대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아요. 아, 그러면 그런 연장에서 그러면 뭡니까 그 공식적으로 대통령 선거 그 국면에서 저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국회의원의 잘못을 전면에 내세워가지고 우리는 표창원 의원 같은 폐륜적 행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섞고 사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우리 거예요? 김진우 아니잖아요. 의원이면 그렇게 화내실 일이 아니에요. 왜 화내실 일이 아니냐면 일부 국회의원이 본인의 소신에 따라서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얘기한 거를 왜 자유한국당 전체를 매도하시냔 말이에요. 그분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탄핵 심판이 있기까지 주도적인 역할인 분들이에요. 그래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주도적인 그래. 역할이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의 많은 분들이 탄핵에 반대인 분들이에요. 표결할 때도. 찬성하는 의원들은요. 그럼 자유한국당의 적잖은 의원이 찬성했는데 그 사람은 그분들은 나름대로 책임에서 조금이라도 완화될 여지는 있는 거죠. 자,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예, 송금재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말씀하신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갈등과 분열의 정치가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화합하고 또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는 세력이 합리적 중도 개혁을 달성해야 됩니다. 지금 국민들의 수준을 굉장히 낮게 보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아마 이 60일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난 검증을 하면서 우리 미래를 책임질 지도자를 찾아 나설 겁니다. 지금까지 그 탄핵 정국에서 보여줬던 국민들의 그 검증보다 훨씬 혹독한 기준을 가지고 그 대통령을 뽑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치 세력들이 서로 건전한 경쟁을 하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하고 화합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계속 이 얘기를만 할 수가 제가 없어서 한 말씀만 네. 드릴게요. 다음 주제를 전해드리면서 먼저 발언권. 네,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그 김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이제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한국당의 사실은 친박, 절대 친박이라는 분들은 이 탄핵에 대해서 굉장한 책임을 느끼고 사실은 의원직 사퇴까지도 해야만 그 당이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탄핵 태극기 바람에 살아나가지고 집회에 나와서 떠들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그 모습들이 국민들은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론은 다르다. 그래도 국민들은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당도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다면 모르지만 그런 걸 그냥 놔두고 당은 다르다. 이렇게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간다. 뭐 사실 우리가 그 사람들은 그러면 가택연금 합니까? 가택연금 아니더라도 그럼 어떻게 그분들이 제어하는 한 거에 대한 당의 입장을 분명하게 얘기해야죠. 잘했다 잘못했다. 이거는 사실 우리 전체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싸우다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탄핵 기각을 당론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 사람들의 요구를 당 지도부가 거절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태극기 집회에 나가지 않은 다른 지도자나 다른 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태극기 집회에 안 나갔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이성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 일부 국회의원이 그렇게 해서한 것은 본인들의 정책인 책임과 부담을 지는 거예요. 뭐 저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본인이 개별적인 헌법기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가택연금 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나가 어떻게 맞습니까? 이 문제는 그 사실관계로 제가 임명진 비대위원장과 이 문제를 갖고 토론한 적이 있는데요. 태극기 집회 참석 여부와 관련된 한국당의 당론이 뭡니까라고 했더니 참석을 권하지 않는다가 당론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론이 뭐 국민들한테 잘 안 전해진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고요. 하여튼 그런 당론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인데 밖에서 볼 때는 그렇죠. 인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분이세요. 그러니까 한국당은 저런 당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네. 그걸 지적하는 그런 겁니다. 정책 해석은 저 두 분께서 지금 얼마든지 가능하시고요. 네. 그것에 대한 반론도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자, 다른 주제입니다. 탄핵 인용과 관련한 황교안 권한대행의 담화가 5시께 있었습니다. 또 추미애 대표의 발언도 있었죠.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엄중한 국가적 위기 상황입니다.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대외 관계의 불안정성이 커지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제와 금융의 리스크 요인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황교안 대행에게 촉구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물러날 것이 아니라면 과거 정부의 그릇된 외교안보 정책과 민생 포기 정책을 모두 즉시 동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황교안 권한대행의 발언과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같이 들어보셨는데 순서는 추미애 대표의 발언이 먼저 있었습니다. 저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판결이 있고 난 직후에 기자회견에서 저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오후 5시에 황교안 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의 내용을 저희가 소개해드린 건데 그러나 뭐 시간적 순서는 그렇지만 뭐 정치적으로 토론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이제 두 사람의 발언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먼저 김진희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왜 민주당 박근혜 대통령이 엄청나게 잘못했지만 왜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추미애 대표의 발언에 생생하게 나오잖아요. 추미애 대표는 헌법의 ABC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헌법의 탄핵 소추의 대상은 대통령이지 무슨 그 정권의 정책이나 행정부나 정당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무슨 저 정책까지 탄핵을 시켜가지고 모든 세상이 뒤집어진 것처럼 그러면 사드 배치를 처리하라는 거 아니에요? 저 말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드 배치 처리하면 트럼프라든가 미국이 어떻게 하겠어요? 주한미군 철수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미동맹 흔들리고 그럼 한국의 신용 등급이 폭락하게 되고 외국인 투자자들 다 떠나고 예?
그래서 한국 경제가 흔들리고 저 제2의 외환 위기가 오고 그런 정당에게 저 다음 대통령 선거 때 이 정권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네, 거기까지 하고요. 예. 근데 우리 김진희 의원님 말씀이 하여튼 강하시네요. 이게 저는 살이 덜 맞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왜냐 추미애 대표님 말씀에 어디에 사드 배치를 처리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또 아니 추미애 안보 대표님 정책 다 폐기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무슨 아니,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모든 정책 폐기하지 않았고요. 뭐든지 추미애 폐기하라고 대표 그랬죠. 조금 전에. 말씀은요. 추미애 대표 말씀은 뭐냐. 첫째 황교안 권한대행이 어떤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심판이 이르기까지는 저기다 정부의 그릇된 외교안보 정책을 모두 폐기하고 동결하라고 지금 나오잖아요. 지금 저기. 모든 정책 폐기할 수가 어떻게 있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말이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사회당 정권에 의해서 잘못 자행된 여러 가지 정책의 잘못을 폐기를 해야 되죠. 그리고 또 우리 황교안 대행께서도 그 말을 가장 주안점이 어디냐. 기본적으로 황교안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겁니다. 예? 더 보다 깊이 국정에 엉뚱하게 개입하지 말고요. 권한대행 역할을 충분히 하고 선거관리 내각을 책임져라. 이때 저는 방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모든 정책을 어떻게 폐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기했잖아요. 지금 얘기해서 자막에 나오는데 뭐 할 수 없더니 그게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결이 폐기가 아니라 동결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네, 일단 손 의원님. 네. 지금 아마 추미애 대표 얘기는 책임을 져라, 탄핵에 대한 책임을 져라는 부분이 더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본인이 법무부 장관 그리고 국무총리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필했고 그 부분에 대한 물론 법적 책임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 대행이 된 이후에도 사실 AI 문제, 구제역 문제, 미국, 중국, 북한 외교 문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민생 현장을 왔다 갔다 한다고 했지만 계속 대통령직에 대한 간보기 외에 저는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말 고난대응으로서 대통령을 적확하게 그리고 현 상황을 명확하게 보필했다면 탄핵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물론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 책임은 앞으로 그 남은 기간 동안에 그런 대선 전국을 중립적으로 잘 관리하는 역할에 충실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 송검주 의원 말씀이 있어서 국민의당이 네. 황교안 권한대행의 불출마 선언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가 됐는데 사실인가요? 예, 뭐 원내대표선에서 아마 그렇게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건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자꾸 권한대행이라는 직을 대통령 선거에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마 불출마를 하든지 아니면 출마를 하고 싶다면 본인 입장을 밝히든지 이렇게 하라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불출마 선언을 하라고 요구한 건데 출마를 하려면 빨리 해라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까? 예비적으로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홍일표 의원. 지금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바로 직전에까지 이제 앞으로 우리는 통합하고 상호 배려하고 이래야 된다고 하면서 권한대행 힘도 없는 권한대행을 놓고 뭐 이렇게들 떠들고 공격하고 이러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지금 위기 아닙니까? 이 대통령 고리돼 가지고 있지. 저 외부에서는 지금 중국이 보복이 있지, 미국 트럼프 대통령 예측할 수 없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권한대행 없으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밑으로 또 내려갑니까? 나는 물론 우리도 권한대행은 출마 입장 접고 우리 위기 관리에 전념하라고 빨리 입장 표명하라 이런 입장이지만 그 황교안 권한대행한테 그동안 탄핵에 대한 책임이 있다. 사실 그게 책임이 저는 말이죠. 이게 행정부 소속이 관료거든요. 이 사람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게 국무총리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청와대에서 지금 이번에 탄핵의 사유가 된 이 국정농단과 관련해서는 황교안한테 책임 묻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지금 책임을 거론하고 이런 거는 적절하지 않고 지금 오히려 권한대행을 도와가지고 우리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비중도 없고 그런 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말고 권한대행도 본인이 빨리 그런 거 입장 의혹을 털기 위해서 이제는 나는 출마 안 하고 국정관리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밝히는 게 좋죠. 저는 그 홍일표 의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하고요. 국민의당이 그런 불출마라 이런 요구란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황교안 그 대행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 일정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지는 차원에서도 출마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였느냐. 지금 국무총리를 맡고 있는데 이분이 또 퇴임을 하게 되면 출마를 하게 되면 또 국무총리 대행에 또 대행을 모셔야 됩니다. 이런 굉장히 그 홍일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엄중한 국정 상황에서 여러 가지 맞지 않고 정말 어떤 책임지지 않는 자세죠. 예, 그러면서 촉구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도 저 입장도 그런 것 같습니다. 대통령 그 국무총리께서 일정한 책임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국무총리를 사임하라 이런 주장으로 바로 이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 관리를 잘하고 어떤 중립 내각 차원에서 그런 정신을 갖다가 잘 그 국정을 통할해서 잘 이끌어라 이런 의미가 더 강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그 추미애 대표의 발언을 조금 더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금 이게 황교안 권한대행이 책임이 있냐 없냐지 그 부분에 대한 토론을 쭉 하셨는데 저희 보면 본인이 물러날 것이 아니라면 해놓고 과거 정부, 박근혜 정부의 그릇된 외교안보 정책과 민생 포기 정책을 모두 즉시 동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진 의원은 저것이 바로 사드 중단하라는 얘기다라고 하면서 토론하셨거든요. 근데 어디 사드라는 표현이 있냐 이렇게 지금 반론을 하셨는데 뭐 모든 그릇된 외교안보 정책이라면 지금 적어도 직원 국면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주자들이나 당론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드는 다음 정부로 넘겨라. 그리고 배치 즉각 중단하라.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핵심 내용으로 들어간다고 저희들이 해석이 되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양 의원님? 그릇된 외교 안보 정책을 중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달리 말씀드리면 사드를 예를 든다면요. 네. 아마 그 말씀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졸속 결정은 맞단 말이에요. 예. 그 필요성 여부를 떠나서 사실 국회에서 한 번도 제대로 논의가 안 됐습니다. 이런 졸속 결정을 졸속 결정을 중단하고 어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국회 충분히 논의하고 어떤 국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사드의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거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결정하는 게 마땅하다. 네. 그런 그러니까 주장이겠죠. 두 가지죠.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고 그렇게 하려면 어차피 이 정부에서는 이미 끝났으니 다음 정부로 넘겨라. 이 주장이신 거죠?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러죠. 하여튼 이건 전격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김진 의원이 토론하셨는데 빠른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무슨 토론을 안 해요. 국회 국방위에서 얼마나 많은 토론을 했습니까? 사드 문제에 관할 저 상임위가 국회 국방위 아니에요. 국회 국방위에서 얼마나 많은 토론을 했어요. 회의로 읽어보셨어요? 아니 국회 국방에서 그렇게 많은 토론을 해서 결정을 토론을 했는데 무슨 뭐 그렇지 않아요? 저 국방부 장관과 군 관계자 포함해서 여야 국방위원들이 얼마나 많은 토론을 했어요? 거기서 그리고 무슨 제가 그래서 헌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세력에게 이 나라의 정권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헌법을 읽어보면 저 법학전문대학원의 대학원생도 말이죠. 헌법을 읽어보면 사드 배치 문제가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명약 관하게 아는데 자꾸 무슨 저 당대표라든가 그 당의 중진 의원들이 이거 국회 비준 대상이니까 국회 비준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왜 탄핵했습니까? 헌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탄핵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나서서 헌법을 안 지키려고 그래. 사드가 무슨 국회 비준 대상이에요. 자, 예. 무슨 말씀이세요? 비준 대상 있잖아요. 비준 대상 딱 명시된 것만 비준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안보에다 국민의상에 직결되는 문제. 이건 그야말로 국회 상임뿐만 아니라 전체에서 토론해서 결정하는 게 당연한 거죠. 김대중 대통령이 4억 5천만 달러 국민들 몰래 북한에 갖다 준 거죠. 북국에 비준 받았습니까? 그 몰래 갖다 국회 비준 받았어요? 돌아가신 분한테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고요. 아니, 그 국회 비준 받았냐고요? 김진 의원은 핵 개발을 하는 적대 세력한테 김대중 대통령님은요. 4억 5천만 달러 갖다 준 주제에서 벗어나는 발언을 하고 계시네요. 네.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는 두 분의 입장도, 두 당의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홍일표 의원. 지금 보니까 이제 추미애 대표가 그릇된 정책을 동결하라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그 자체로서는 말은 이제 뭐 하자는 없어 보이는데 네. 그런데 저 말을 통해서 의미하는 건 결국 사드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추미애 대표가 저렇게 얘기한 것이 적절하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사드 문제는 사실 뭐 여러 가지 민주당의 입장은 다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비준 사항은 아니에요. 그건 이제 무기 배치에 관한 것이고 한미 상호방위 조약과 소파 협정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기 집행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외교안보 정책이라는 것은 각 정부 간의 통일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이제 와서 뭐 다시 바꾸자 달리하자 이런 것은 전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안희정 후보는 또 다른 스탠스고 또 여러 가지 걱정하는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이 민주당 이 지지율은 높지만 후보들에게 굉장히 불안한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립니다. 예, 네. 송검주 의원.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드와 같은 사안은 이렇게 큰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고 또 국회 내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논의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김진원 위원 말씀은 좀 어폐가 있고 다만 현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대응해야 되느냐의 문제는 있습니다. 이미 국가 간에 사드를 들여오기로 논의가 돼 있는 상황이고 이미 사드 중 일부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국과의 관계 또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가면서 어떻게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지금 역량이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그 양 진영의 그런 그 수구적인 논의로 이 문제가 다시 함몰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국회에서 그리고 새로 그 대통령 후보로 나오시는 분들이 본인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면서 어떤 정책 경쟁을 해 나가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문자 중에 오늘은 시청자 문자를 왜 안 읽어주나요? 이런 문자도 있습니다만 지금 네 분께서 토론을 아주 뜨겁게 하고 계셔서 저희들이 지금 여러분들 의견을 충분히 소화해서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토론 중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도 이게 토론에 이렇게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면 조금 자제해 주실 것을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 지금 오늘 다뤄야 될 주제들이 좀 많습니다. 예, 좀 협조해 주시기 민주당의 바랍니다. 과거 외교안보 정책을 거론한 예, 거예요. 그런 취지로 하신 건 저희들이 압니다. 당연하잖아요. 민주당의 가장 대표적인 외교안보 정책이 네. 그거였지 않습니까? 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날 자유한국당의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킨 집권 여당이자 국정의 동반자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더 이상 집권 여당이 아닙니다. 위민 위국이라는 정치의 초심으로 돌아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자유한국당의 이름을 걸고 당력을 쏟겠습니다. 좌파 세력이 득세를 하고 대통령이 다득량 대세론을 피고 또 불안한 안보 의식을 갖고 국민들을 이렇게 불안하게 할 때 그래도 우리 자유한국당을 다시 한번 믿어줄 수 있다. 예, 오늘 토론에서도 탄핵에 정말 책임을 느낀다면 후보를 내지 말아야지. 아까 양승조 의원 그런 말씀하셨고 네. 그러나 탄핵 후에는 상황이 바뀐다. 지금 이명진 비대위원장이나 정우택 원내대표 특히 정우택 원내대표의 마지막 발언은 이제 그런 전망 또는 기대를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김진현 먼저 시작하실까요? 저런 자유한국당의 분위기를 좀 전해주실까요? 저는 정우택 원내대표가 핵심을 찔렀다고 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정말 국민 여러분께 호소하고 싶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엄청나게 잘못했지만 그래서 탄핵까지 받지만 그 반대 세력이 옳은 게 절대 아니에요. 여기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반대 세력이 과거 집권했을 때 보여줬던 여러 가지 했던 것 그리고 현재 반대 세력이 지금 마치 정권을 잡은 것처럼 자신들이 집권한 것처럼 하는 거 지금 오만과 말이죠. 선동 그리고 자신들이 정권을 잡으면 이 세상을 어떻게 뒤집어 버리겠다고 얘기하는 거 무슨 보수를 불태워 버리겠다고 하는 거라든가 기각이 되면 혁명밖에 없다는 거 하는 거라든가 말이죠. 이재명 주자가 얘기하는 거 말이에요. 사드 배치 완전 철회하고 국가안보 정책을 180도 바꾸겠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절대로 이런 것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감정과 반대 세력의 이런 것들을 절대로 국민 여러분은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분노는 분노대, 분노의 거품을 걷어두시고 이성적으로 저희 자유한국당은 제대로 된 경선 과정을 통해서 보수를 확 바꿀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처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의 다음 대통령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것을 100%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후보가 새로운 개혁을 통해서 할 테니까 절대로 반대 세력에게
저 정권을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는 참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오늘 그 탄핵 결정에 대해서 사실 그 정우택 대표님도 겸허히 반성하는 자세가 우선돼야 되는데 좌파 세력이 집권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하시는데요. 그럼 소위 말해서 우파 세력이 집권해서 우파 세력이라면 우파 세력도 아닙니다. 국정농단 세력이죠. 헌법 위반 세력이고요. 이 세력이 집권해서 뭐를 잘했습니까? 국방을 잘했습니까? 경제를 잘했습니까? 서민 경제를 잘했습니까? 남북관계 개선됐습니까? 실제로 10년간 잘한 게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 세력 운운하고 잡지시키면 안 된다. 그런 이념 논쟁이나 하고 이런 거 전혀 반성의 기미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아까 그 우리 홍일표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요. 이 안보에 대한 불안하게 생각합시다. 저는 그 점에 이렇게 반박하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새누리당이 한 10여 년 집권했지만 국방문제가 얼마나 우리가 불안합니까? 핵도 개발해줘, 미사일도 쏘줘, 남북의 최고의 긴장해줘. 국방 문제 그렇고요. 네. 실제로 우리가 노무현 정부에서 이 하나만 사례만 말씀드릴게요. 노무현 정부 때 말이에요. 사실 국방비 증가율이 제일 높았어요. 남북 관계 같은 경우도 견고했고요. 어떤 국방 문제에서 커다란 불안의식이 국민들이 가장 적을 때였습니다. 네. 뭐가 안보실이 불안해요. 예? 오히려 현재 이런 우파 정권이 아니고 이런 새로운 정권이 잡았을 때 가장 국민이 안보에서 불안하고 네. 걱정하는 사태가 된 거죠. 예. 송검주 의원. 그 더 이상 그 과거 캐묵은 그 좌우 프레임으로 국민들을 묶어두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 분노와 갈등에서 이제 화합으로 변해야 되는 시점인데 자꾸 그 좌우 프레임에 국민들을 묶어놓으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실제 안보에 있어서 당연히 중요합니다. 어떤 가치보다 안보가 중요하고 또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 당은 자강 안보라는 개념 속에서 국방비도 증가하고 증강시키고 국방 예산을 통해 과학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자꾸 어떤 한 사안에 대해서 캐묵은 좌우 프레임 마치 지금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에 대해 다시 색깔 논쟁으로 씌우는 그런 시도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더 이상 그렇게 국민들을 묶어두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정책으로 또 통합으로 그리고 비전을 제시해서 경쟁을 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예. 아니, 홍일표, 무슨 예, 저- 홍일표 의원께 먼저 드리고 네. 김진애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 이제 자유한국당 지금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어쨌든 대통령을 배출하고 지금까지 또 일부는 탄핵도 반대해 가면서 해왔던 그런 분들이라면 이 오늘만큼은 적어도 겸허하게 국민들 앞에 우리가 진짜 잘못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이제 그 거기에 책임 있는 분들은 정말 그 뭔가 좀 확실하게 이 정치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거치라도 뭐 얘기를 한다든가 좀 이런 것이 나와야 이제 반성한다는 것이 이제 보여지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민주당에서 이제 안보에 대해서 왜 불안한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겁니다 바로 지금 문재인 대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언행을 통해서 한미 동맹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한미 동맹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으면은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걸 모든 국민이 알고 있고 네. 지금 이 마당에 더구나 북한이 핵 개발을 고도화시키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안보 불안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데 문재인 대표의 그런 생각들이 자꾸 국민들한테 신뢰를 못 주고 있다. 이런 점을 제가 지적을 한 거고 또 과거에 뭐 유엔 인권 결의안에서 북한한테 물어보자라든가 또는 북한을 먼저 가겠다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과연 문재인 후보가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를 제대로 지킬 만한 네. 투철한 안보 의식이 있느냐 이런 거에 의문을 갖게 만들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김진 후보가 먼저 발언권 신청을 하셔서 먼저 듣겠습니다. 아니 김대중 정권 얘기를 하면 자꾸 무슨 저 좌우 저 이념 프레임이라고 지금 그 옆에서 몰아쳤는데 아니 그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좀 여러분께서 아실 필요가 있어요. 김대중 정권이 북한에 4억 5천만 달러를 국민 몰래 뒷돈으로 준 거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대한민국 국회가 특별검사를 임명을 해서 철저하게 수사해서 대한민국 법정에 세운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줄줄이 다 감옥 가고 말이죠. 저 국정원장, 저 경제수석, 그다음 회담 특보 다 줄줄이 다 감옥 갔잖아요. 그런데 그 민주당 정권의 특검이 저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도 하지 아니하고 오늘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국민에게 약속한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받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특검이 네. 수사를 하려고도 안 했어요. 네. 세상에 무슨 이렇게 불공평한 나라가 있습니까? 어? 민주당 정권이 무슨 세상 뒤집어진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해명을 해보세요. 4억 5천만 달러를 북한에 준 가장 주도적인 책임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왜 특검 수사를 안 받았어요? 그럼 양성재 의원. 저는 김진 후보께서 정말 무슨 과거에서 세상이 못 이렇게 벗어나고 있다. 예. 좌우 프레임을 너무나 강조해서 거기에 못 벗어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요. 이미 그 정권에서 물러나신 지가 얼마 됐어요. 지금 한 15년이 넘었습니다. 또 김대중 대통령이 어떤 그 대북송금을 통해서 취한 게 사적 이익을 위해서인 겁니까? 어떤 남북 토인의 어떤 진전 관계에서 어떤 남들의 기초를 세우자 이런 차원도 큰 거예요. 그건 통치 차원의 행위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할 수 없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헌정 그 농단하고 전혀 질적으로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리고 이미 돌아가신 분이고 예전에 더 재판까지 다 결말 안 걸었다가 자꾸 뒤집어놓는 것 자체가 저는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좌파 정권 그런 말 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늘 선거 때마다 좌파 정권에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이념 문제로 몰아가는지 전 모르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그 김대중 전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은 이게 직접적 주제가 아니니까 오늘 여기서 더 이상 제가 진행시키지 않겠습니다. 예. 두 분의 입장은 충분히 전달이 됐다고 저희 생각합니다. 이제 그 한국당 얘기를 들었으니까 저 바른정당 쪽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자유한국당 해체를 주장하는 바른정당의 입장이 있어서 이 입장을 듣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바른정당은 탄핵 기각 시 의원직 총사퇴로 우리 결정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인용 시 오늘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 당을 해체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에 있는 탄핵 찬성 의원들은 1차적으로 그 안에 있을 명분이 없어요. 이미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나와서 바른정당에 참여를 하든지. 네. 예, 정병국 전 대표 그리고 남경필 후보가 바른한국당을 겨냥해서 특히 자유한국당을 겨냥해서 네. 그 안에 있는 탄핵 찬성 의원들 한 30여 명 되죠. 예, 더 있을 명분이 없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김진희 의원께 먼저 저 두 사람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듣겠습니다. 저 두 사람의 발언은 논리가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바른정당은 어떤 존재냐? 가장이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가장이 예를 들면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잘못을 했다고 장남이 가출해 버린 거예요. 아버지 버리고. 그러니까 바른정당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자유한국당을 해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아버지가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갔다고 해서 그 가족도로 해체하고 뿔뿔이 흩어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정치 이전에 인륜이 있는 겁니다. 인륜적 측면과 또는 여러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 같은 이념과 같은 생각, 국정운영 철학을 중심으로 해서 뭉치고 그래서 그 단결을 통해서 정권도 잡고 하는 게 정당 아니에요. 그런데 정당을 하다 보면 정당의 대표주자가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서로 책임을 나눠 갖고 다시 한번 영차해서 다시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정도지. 예. 가장이 감옥 겠다고 해서 가족이 절대로 저 뿔뿔이 흩어지면 그 가족이 무슨 가족입니까? 네. 그게? 홍일표 의원. 이게 지금 저런 생각이 이제 바른정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켜 가지고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게 정말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정당이라는 건 정치 철학을 같이 하는 집단입니다. 이게 무슨 가족이라든가 군신 죽은 관계가 아니에요. 지금 바른한국당의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을 자기들이 모셔야 될 자유한국당의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을 자기들이 모셔야 될 주군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한그 이거는 이제 정당의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우리가 배출한 정권이고 우리가 당선시켜달라고 국민들께 눈물로 호소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이게 대통령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어를 못했고 마침내는 탄핵까지 이르게 된 데 대해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책임을 느끼지 않는 세력이 무슨 보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책임을 느끼는 모습을 좀 보여라. 절대 친박이라는 분들은 좀 당에서 나가든지 의원직을 사퇴하든지 이런 모습을 보여야 이 보수 세력의 대변자로서의 정당이 살아남을 수 있을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주장했지만 그게 먹혀들지 못해서 결국 나왔던 겁니다. 예. 비유하자면 그러면 가족 회의를 통해서 그런 주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가족의 같은 구성원이라면 그 아버지, 어머니, 장남 각각 이것은 이거고 이것은 저렇고 저것은 이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바꿉시다 말이죠. 네.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개혁을 하고 해야지. 바른정당의 지금 그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한 인사들이 박근혜 정권에서 누린 감투와 혜택과 그런 자리들은 지금 다 어디도 사라져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그런 감투 누릴 때는 말이죠. 우리가 정부와 당정이 공동 운명체고 같은 공동 경영 정권의 공동 경영자라고 얼마나 많은 식으로 그런 식으로 논리를 세워서 그 이익을 같이 공유했어요. 잘 나갈 때는 이익을 공유하고 자기가 감투받고 말이죠. 그 당에서 공천받아서 도지사하고 그다음에 당대표였던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그 당이 어려워지니까 네. 뛰쳐나갔다. 네. 그것은 정치 이전의 아니, 인류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당이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가 살리려고 한 거예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사는 길은 국민 앞에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바른정당의 지도부가 뭐 박근혜 정부 시절에 무슨 그렇게 큰 거 누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우리는 지금 뭐 회의를 안 했다고 하는데 지금 김진우 의원께서는 밖에 있으셔서 몰랐지만 의원총회를 수십 번도 더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여러 고뇌에 찬 토론을 많이 했지만 결국 책임지셔야 될 분들이 책임을 못 지고 계속 버티고 그 알량한 당직에 집착해서 조금이라도 더 일찍 나왔으면 다른 대안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결국 당을 이렇게까지 끌고 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에 와서 이렇게 지금 이제 분란에 이르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은 저희가 지금 김종인 의원이 탈당한 후의 행보가 워낙 정치적으로 파괴력이 있을 수도 있어서 잠깐 김종인 의원의 얘기를 잠깐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정권 교체는 끝났기 때문에 최소한도 다음 정권은 180석이 넘는 협치 체제를 성공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 교체는 끝났다. 그러니까 프레임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동의하시나요? 일단 우리 김종인 대표께서 탈당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시지 못하고 그걸 충분히 예우지 못한 것은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음에요 정권 교체는 끝났다는 말씀은 좀 달리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정권 교체는 실질적으로 5월 9일이 만약 대선이 결정되면 실제로 정권이 교체됐을 때 실제 정권 교체가 된다고 보여지고요. 아직은 정권 교체가 된 게 아니다. 예. 다만 김종인 전 대표님 말씀하신 프레임이 바뀔 것이다라는 것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바도 있고요. 예. 또 특히 협치를 해야 된다. 여야 간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협치를 해야 된다. 그 정신에서는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네 분과의 말씀을 좀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악수하시죠.